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드밴스드 에어웨이의 종류, 그리고 사용 방법, 그리고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를 거치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CPR을 시작하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느 부분인지 잘 보면 이 부분이죠. Consider Advanced Airway, 그리고 Capnography, Consider Advanced Airway, Capnography. 자, 지금부터는 ACLS 알고리즘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리듬을 확인하는 방법과 제세동, 그리고 약물 투여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CLS 알고리즘은 BLS와 마찬가지로 리듬 체크가 근간이 되고, 리듬 체크 후에 샤커블 리듬인지 난 샤커블 리듬인지에 따라서 왼쪽 칼럼을 따라갈 건지 오른쪽 칼럼을 따라갈 건지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2분마다 리듬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관찰하는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왔던 칼럼을 계속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반대쪽 칼럼으로 넘어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 CPR을 진행하다가 ROSC 자발순환이 회복이 되면 CPR이 끝나고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선 왼쪽 칼럼 샤커블 리듬인 경우에 VF 그리고 펄슬리스 VT 심시세동 무맥성 심실 빈맥인 경우에 어떤 식의 처치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실세동이나 무맥성 심실 빈맥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샤커블 리듬이고 당연히 샥을 즉시 줍니다. 여기 앞쪽에 BLS 과정이 있었죠. 쭉 있었고 AD를 이용한 제세동 등이 시도가 됐었고 환자가 아직 ROSC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ACLS 단계로 넘어온 거예요. ACLS 단계로 넘어오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리듬 체크입니다. 자, 샤커블 리듬인 경우에는 우리가 CPR 때 시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술기들, 앞에서 말씀드린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를 확보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혹은 약물 주입을 위한 라인을 확보하는 것, 이런 걸 모두 보류한 채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제세동이죠. 샥을 1회 주고 그 이후에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자, 샥을 주고 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샥을 줬으니까 이 리듬이 돌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샥을 준 이후에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CPR은 샥 딜리버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여기 보면 리듬이나 펄스 체크를 하지 않고 즉시 흉부 압박을 다시 시작하고 이것을 2분 동안 지속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왜 리듬 체크나 펄스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CPR을 시작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이래요. 심시세동이나 부맥성 심실빈맥으로 카디악 아웃풋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샥을 줘서 이 리듬을 정상으로 돌렸어요. VF나 VT 였던 리듬이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샥을 주면 반응을 할 거면 즉시 돌아와요. 그럼 즉시 돌아오면 즉시 멈추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심장이 관상동맥으로 혈액순환이 없는 상태, 산소 공급이 없는 상태였다가 리듬이 돌아오고 나면 심장이 즉시 뛰질 않아요. 우리가 그거를 마이오카디알 스터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이오카디알 스터닝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듬이 돌아오더라도 사이너스 리듬이 돌아와서 심전도의 상에서는 심장이 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심장 근육은 수축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언제 그게 수축이 일어나느냐? 심장 근육에, 심장 세포에 어느 정도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그때 비로소 세포들이 깨어나게 되고 심장 근육이 깨어나게 되고 심근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ROS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동을 한 직후에 우리가 이 사람이 펄스가 바로 돌아왔는지 혹은 리듬이 돌아왔는지를 확인을 하지 않아요. 왜 확인을 하지 않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CPR 퀄리티를 양질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인터럽션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아직 뛰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즉 ROSC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때 우리가 모니터를 쳐다본다든지 펄스 체크를 한다는 것은 흉부 압박을 인터럽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재세동을 한 직후에 리듬이 바로 돌아오고, 리듬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심장 근육이 반응을 해서 뛰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2분 동안 CPR을 더 하고 나서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샥이 들어간 이후에 CPR을 2분 동안 진행을 하죠. 이 2분을 진행하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 IV 라인을 잡는다는 거예요. 경정맥을 확보한다는 거죠. 약을 주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을 하느냐? 이때 리듬 체크를 하고 맥박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리듬 체크를 하고 맥박을 확인한다. 자, 리듬 체크는 하는 거는 당연한데, 맥박을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언제 확인해야 될까요? 언제? 샤커블 리듬인데, 이 리듬이 여전히 심실세동이에요. 심실세동이면 맥박을 확인할 필요가 없죠. 심실세동인 경우에는 당연히 심장은 안 뛰고 있는 상태니까. 카디악 아웃풋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ROSC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리듬에서 우리가 심실 세동이 관찰이 되면 맥박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사실 처음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두 번째 리듬 체크를 하는 이 단계에서 CPR을 2분 하고 라인을 잡고 손을 떼고 리듬을 봤더니 그 리듬이 VT예요. VT. 자, VT라는 건 뭐죠? 심실 빈맥이죠. 자, 심실 빈맥이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무맥성 심실 빈맥이냐 아니면 펄스가 뛰고 있는 심실 빈맥이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왜? 펄스가 뛰고 있는 심실 빈맥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PR이 끝난 거죠. 네, 심장이 돌아온 거예요. ROSC가 발생을 했고 심장이 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심실 빈맥을 치료하면 되는 거죠. 약물을 투여하거나 샥을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그때는 뭐다? CPR은 끝난 거죠. 이 알고리즘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VT, 심실 빈맥이 관찰되면 그때는 우리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냐 하면 와이드 QRS 알고리즘으로 넘어가요. 와이드 QRS 알고리즘은 뒤쪽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좀 다뤄보겠는데, 사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순환계약 시간에 이미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어떤 CPR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리듬을 체크했어요. 리듬을 체크했더니 여전히 계속 심정지 상태다. VF거나 펄슬리스 VT 상태다. 두 번째 샥을 주는 거예요. 역시나 즉시 CPR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2분 동안 CPR이 진행이 돼요. 자, 2분 동안 CPR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뭘 하느냐? 경정맥이 확보가 돼 있죠. 샥을 주고 두 번째 CPR을 시작하면서 이때 에피네프린을 줘요. 이때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리듬을 체크하고 샥을 한번 줬어요. 라인을 잡고 2분 후에 리듬 체크를 했는데 여전히 심실세동이나 무맥성 심실빈맥이다. 그럼 샥을 두 번째 주고 에피네프린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를 고려를 하고, 물론 이 앞에서도 어드밴스드 에어웨이가 확보가 돼 있다면 확보가 될 수 있죠. 라인을 잡는 동안 기관삭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라인이 미리 잡혀 있다면 에피네프린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 단계까지는 BLS고, 그래서 라인도 안 잡혀 있고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직 어드밴스드 에어웨이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를 확보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에피네프린은 두 번째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준다는 얘기인데 왜 처음부터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잖아요. IV 라인을 1분 만에 잡고 바로 에피네프린을 주기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약간 뒤로 밀었을까? 이 에피네프린은 이로운 효과도 있지만 해로운 효과도 있어요. 이득만 있는 약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환자한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한 약물이에요. 특히 언제 그러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나서
에피네프린의 효과가 계속 남아있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심장이 너무 강하게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심장이 지금 멈춰 있다가 간신히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 상태야. 그런데 에피네프린 효과가 계속 남아있으면 방금 잠에서 깨어나서 굉장히 힘든 심장한테 전력 질주를 하라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게 돼요. 강력한 교감신경 항진제이기 때문에 심장을 아주 강력하게 뛰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데 100m 전력 질주를 하듯이 달려가라라고 하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다가 산소를 미친 듯이 소모하는 거죠. 자, 그자나도 지금 산소가 부족한 상황인데 산소를 미친 듯이 소모하면 산소가 또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죠.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돼요? 다시 멈추게 돼요. 그러한 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효과 때문에 심실세동인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의 투여를 약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 왜 뒤로 미루느냐? 자, 뒤로 미뤄도 되나요? 심장이 안 뛰고 있는데 빨리 에피네프린 효과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심실세동인 경우에는 샥을 주고 나서 첫 번째 샥이 들어가고 나서 리듬이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에피네프린이라는 아주 강력한 교감신경 항진제를 투여하지 않고도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하면 샥을 한번 주고 리듬을 확인했죠. 그럼 이 리듬을 확인하고 리듬이 쇼커블 리듬이 아니거나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갔거나 혹은 VT인데 만져보니까 펄스가 있다. ROSC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ROSC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에피네프린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CPR이 종료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도 아직 확보하지 않았죠.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를 굳이 확보하지 않아도 환자가 숨 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서 의식이 깨어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심시세동 무맥성 심실빈맥은 회복될 가능성이 제세동을 통해서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정맥이고 얘네들은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ROSC가 되는 거고 그 ROSC 이후에 환자의 호흡과 의식이 금방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우리가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라는 침습적인 시술을 일단 한 번 보류해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샥을 주고 2분 동안 CPR을 할 때 이 두 번째 샥이 들어갔다는 거는 첫 번째 샥을 줬을 때 리듬이 ROSC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샥을 한 번 주고 나서 ROSC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두 번째 샥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에피네프린을 주고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를 확보한다. 그리고 또 2분 동안 CPR을 하고 나면 또 리듬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리듬 체크를 하고 만약 우리가 펄스를 만져볼 만한 리듬이라면 즉 심실세동이 아니라면 우리가 맥박을 확인하고 ROSC가 됐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ROSC가 확인이 되면 또 끝나는데 또 확인이 안 되고 여전히 샤커블 리듬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세 번째 샥이 들어가는 거죠. 요 제세동 시도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샥을 지금 세 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샥을 두 번 줄 때까지는 아직 리듬이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심실세동이나 무맥성 심실빈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샥을 한번 주고 또 CPR을 바로 시작을 하게 돼요. 리듬을 확인하지 않고 CPR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때부터 무슨 약을 써야 되냐 하면 아미오다로이나 리도케인 같은 심실세동을 억제하는 항부정맥제를 투여를 하게 돼요. 자, 여기 앞에 주기 시작한 에피네프린은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계속 주게 돼요. CPR은 2분 간격으로 손을 떼고 리듬을 확인하고 맥박을 만져보고 샥을 주거나 안 주거나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이 단계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에피네프린은 약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경정맥으로 투여를 하게 돼요. 자, 이게 잘 안 맞죠? CPR은 2분마다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약물은 3분에서 5분마다 투여하게 된다. 약은 3분에서 5분마다, 심폐소생술은 2분마다 사이클이 돌아간다. 그래서 두 번째 샥을 줄 때까지 리듬이 돌아오지 않아서 아미오다론과 리도케인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이때는 이제는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고 있고 리듬 체크하면서 샥을 계속 주고 있고 약물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호흡도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를 확보했기 때문에 엠브백을 이용해서 벤틸레이션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CPR 사이클이 안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여기서 리버서블 코스에 대한 고민을 해보기 시작해요. VF 펄슬리스 VT인 ACLS의 왼쪽 컬럼을 따라가는 부분이고, 이 앞에서 샥을 주고 나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는 드렸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샥은 딱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 번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줄 때마다 한 번씩만 주게 되고, 이것은 최대한 핸즈 오프 인터벌, 그러니까 손을 떼고 있는 기간, 흉부 압박이 멈춰져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자 2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미 차징을 하고 있어야죠. 재세동을 하기 위해선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충전하는 시간조차 아깝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충전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듬을 확인하고 펄스를 확인하고 즉시 재세동을 하고 또 즉시 흉부 압박을 시작해서 인터럽션을 최소화하는 핸즈 오프 인터벌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흉부 압박은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매 2분마다 혹은 지쳐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시술자가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2분이 되지 않았더라도 교체를 해주라는 거예요. 원칙은 한 사이클마다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CPR 퀄리티. 자, 흉부 압박이 얼마나 잘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뒤쪽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일단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인터럽션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계속했고 속도와 깊이, 손의 위치, 손의 모양 이런 메카니컬한 부분 우리가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리더나 컴프레션을 교대하는 그 사람은 흉부 압박을 직접 하고 있는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자세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란 얘기예요. 그런 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지올로직 파라메타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VF, 펄슬리스 VT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심시세동과 심실빈맥의 모양을 알아야 되고 이 외의 것들은 PA와 AC스톨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 연습을 해볼까요? 자, 요 심전도는 뭔가요? 일단 샤커블 리듬인가요? 아닌가요?부터 알고 샤커블 리듬이면 이게 VF인지 펄슬리스 VT인지 넌 샤커블 리듬인 경우에는 이것이 AC스톨인지 PA인지 알면 되겠죠. 자, 이 리듬은 뭐죠? 자, 이걸 보고 또 사이너스 리듬인데 ST 디프레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뭐예요?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고 PA죠. 이것은 심실세동 샤커블 리듬이죠. 이게 심실빈맥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 무맥성 심실빈맥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맥박을 체크해 보면 되는 거죠. 없으면 무맥성 심실빈맥이고 그것은 심실세동하고 똑같은 거고. 무슨 축이죠? 난셔커블 리듬이에요. 자, 이것은 컴플리트 에이블블럭 모양이고 와이드 QRS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PA 난셔커블 리듬이고 펄슬리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다. 샤커블 리듬인 게 저명하죠? 모양으로 봐서는 심실 빈맥일 게 확실하고 이런 리듬을 보일 때는 이 환자가 실제로 맥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맥박을 만져봐야 된다. 맥박이 안 만져지면 무맥성 심실 빈맥이고 이것은 샤커블 리듬이고 심실세동과 똑같이 치료한다. 자, 이건 뭐예요? 그걸 보고 현혹되면 안 돼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PA죠. PA죠. 자, 이제 알겠죠? PA, AC스톨, 심실빈맥, 심실세동. 자, 우리가 샥을 주고 나서 CPR을 2분 동안 시행을 하죠. 그러고 나서 심전도가 모양이 나왔는데 자,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 즉 PA 모양을 보였을 때 우리가 이걸 PEA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냥 심전도 모양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뭘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펄슬리스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심실 빈맥인 경우에도 우리가 반드시 맥박을 확인해서 펄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PEA인 경우에도 반드시 맥박을 확인해야 되죠. 심전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맥박이 뛴다. 그럼 이건 뭐예요? RFC가 된 거죠. 심폐소생술이 끝난 거예요. 심정지 상태에서 벗어난 거죠.
그럼 이거는 더 이상 PA 심전도가 아니고 ROSC가 된 직후의 심전도 모양인 거죠. 그때는 이제 이걸 보고 아 이게 컴플리트 AV 블록입니다. 사이너스 리듬입니다. 프리퀀트 VPC가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독을 하고 그것이 뭐 MI든지 부정맥이든지 어떤 우리가 치료 가능한 우리 순환기약 시간에 배웠던 심장 질환들에 대해서 심전도를 보고 감별 진단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샥은 어떻게 주냐? 샥을 주는 방법은 아까 여기 보면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어요. 샥은 바이페이직과 모노페이직이 있고 바이페이직인 경우에는 120에서 200줄로 준다. 모노페이직인 경우에는 360줄로 준다. 여기 또 글씨들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주고 안 돌아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두 번째 샥을 줄 때는 똑같거나 높은 도즈를 써야 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 내가 120줄을 줬으면 그 다음에는 120줄이거나 150줄이거나 200줄이거나 그 다음에는 역시 앞에 줬던 것보다는 최소한 똑같거나 높게 에너지를 설정을 하란 얘기. 자, 처음에 내가 200줄을 줬는데 두 번째 샥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100줄만 줄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똑같은 도즈거나 더 높은 도즈를 줘라. 자, 우리가 모노페이직 디피브릴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부터 사용을 했어요. 아주 오래된 그런 기계고요. 자, 모노페이직 디피브릴레이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이 쌓여서 이것이 맥시멈 도즈가 360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재세동을 할 때는 가능한 최대한 큰 도주로 효율적인 재세동이 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현재는 예전에는 뭐 100줄 줬다, 200줄 줬다, 300줄 줬다, 360줄 줬다. 좀 오래된 영화들을 보면 재세동을 할 때 이렇게 에너지를 점점 올려가는 경우들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모노페이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60줄 가장 높은 도주로 시작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바이페이직 디피브릴레이터는 최근에 만들어진 기계고요. 모노페이직 디피브릴레이터와 바이페이직 디피브릴레이터의 차이는 그 에너지를 주는 기전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최근에 만들어진 바이페이직 디피브릴레이터를 더 선호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이페이직 디피브릴레이터는 아직 임상 경험이 충분히 쌓이질 않아서 어느 정도 도주로 주는 것이 적절한지가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개는 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실험을 하죠. 어느 정도 에너지를 주는 게 환자한테 위험하지 않으면서 가장 최대한의 도주인지를 제작사에서 그걸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이페이직 디피브릴레이터를 써서 재세동을 할 때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권장사항을 따르라고 되어 있고 그 권장사항은 대개는 120에서 200줄 사이예요. 회사마다 맥시멈 도주가 조금씩 달라요. 대부분 200줄로 돼 있고 어떤 제세동기는 뭐 250줄로 설정이 돼 있는 그런 제세동기도 있어요. 맥시멈 도주는 일단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세동기를 쓸 때는 바이페이직이든 모노페이직이든 최대한으로 에너지를 올려놓고 재세동을 하면 되겠다. 자, 이 VF와 VT 심실세동과 무맥성 심실빈매의 경우에 이제 약물을 몇 가지 쓴다고 그랬죠. 자, 우리 약물은 언제 쓴다고 그랬죠? 약물이 들어가는 시기는 두 번째 샥이 들어가고 나서 에피네프린이 들어간다. 세 번째 샥이 들어간 이후에 아미오다로이나 리도케인 같은 항부정맥제가 들어간다. 에피네프린과 아미오다론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미오다론의 대체제로서 리도케인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은 PA와 AC스톨. ACLS 알고리즘의 오른쪽 라인이죠. 오른쪽 라인.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은 샥이 들어가지 않죠. 리듬을 확인했는데 리듬이 난셔커블 리듬이에요. 샤커블 리듬이 아니다. 그러면 AC스톨이나 PA겠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최대한 빠르게 에피네프린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쪽하고 다르죠? 여긴 에피네프린을 주는데 최소한 2분 이후 CPR 2분이 한 사이클이 진행된 이후에 에피네프린을 주는 거고 여기는 리듬이 샤커블하지 않은 것이 판단되면 즉시 줘야 되고 이걸 즉시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IV 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IV를 먼저 잡아야 되겠죠. 경정맥 라인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자, 앞에서 이미 확보가 됐다면 어떻게 한다? 이거는 에피네프린을 즉시 주는 거죠. 즉시. 그리고 AOA를 빨리 확보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CPR을 계속 지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샥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흉부압박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 흉부압박 첫 사이클 동안 에피네프린과 어드밴스드 에어웨이 그리고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분 후에 리듬을 또 확인하죠. 또 확인하고 또 PA 에이시스톨이면 또 2분 CPR 하고, 그리고 여기서 2단계에서 우리가 이쪽 왼쪽 컬럼에서 했던 리버서블 코스를 찾고 그걸 치료하는 것을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하는 거죠. 요거는 두 번째 사이클에서 그죠? 요거는 세 번째 사이클이죠. 좀 다르죠.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제 왼쪽 칼럼을 진행을 하다가 샤커블 리듬이 아니면 10으로 가라는 거죠. 10이 여기죠. 여기 샤커블 리듬이다 하면은 5나 7로 가라. 5나 7이 어디예요? 5나 7. 언제는 5로 가고 언제는 7로 가나요? 요 단계를 한번 겪었으면 바로 7로 가는 거고, 요 단계가 아직 겪지 않았으면 5로 가는 거죠. 논 샤커블 리듬인 경우에는 CPR을 즉시 시작하는 거죠. 즉시 시작하면서 2분마다 교대를 하고, 그리고 바소프레서, 혈관 수축제, 에피네프린이죠. 에피네프린을 최대한 빠르게 투여를 한다. 그리고 리버서블 코스, 심정지를 일으킨 가역적인 원인들에 대한 탐구를 하고 그것을 찾아서 이제 교정하려는 노력을 좀 더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된다. 에이시스톨과 PA에 대해서는 BLS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리버서블 코스예요. 리버서블 코스. 자, 이 리버서블 코스라는 거는 알고리즘의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트리트 리버서블 코스라고 되어 있으면서 리버서블 코스에 뭐가 있는지 여기 써 있죠. 잘 보시면 H로 시작하는 거 5개, T로 시작하는 거 5개가 쓰여져 있어요. 이걸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그렇죠. 우리가 심정지를 일으킨 원인들 중에 교정할 수 있는 원인들을 우리가 리버서블 cause of cardiac arrest라고 불러요. 5H, 5T 이런 식으로 약자로 외우기 쉽게 정리를 해놨고요. 하나하나 보면 하이포볼레미아, 저혈량성, 볼륨이 모자라는 상황이죠. 피를 흘렸거나 탈수가 됐거나 하는 상황. 두 번째 하이폭시아, 저산소증. 세 번째 하이드로젠 이온, 이건 뭐예요? 애시도시스죠. 애시도시스, 수소 이온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칼륨의 수치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경우, 대개는 너무 높은 경우에 심정지가 주로 많이 일어나죠. 하이포도미아, 이거는 저체온증이죠. 체온이 너무 낮아도 심정지가 일어난다. 저희 T는 텐전 유모소락스, 카디악 탐폰, 여러 톡신들, 약물들, 그리고 풀모너리 스럼보시스라는 거는 풀모너리 스럼보 엠볼리즘을 얘기하는 거고, 코로너리 스럼보시스라는 것은 MI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10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심정지 환자를 이제 볼 때는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언더라인 코즈, 즉 리버서블 코즈를 확인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거의 즉시 교정이 가능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원인들인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심실세동이나 무맥섬 심실빈맥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심정지 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ACLS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쪽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갔다가도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 계속 이쪽에서 샥을 주고 리듬이 샤커블 리듬이고 이런 쪽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 생각하라? 대개는 코로너리 이스케미아나 마이오카드 인팍션,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급성 심근경색류의 그런 질환들, 관상동맥 질환들을 반드시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BLS 앞부분에도 얘기를 했죠. 병원 밖 심정지가 나타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심실세동이나 무맥섬 심실빈맥이고, 그런 것들은 왜 발생을 한다?
심근경색 때문에 대부분 발생을 한다. 병원 밖 심정지의 원인, 병원 내 심정지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게 이 중에서 빈도로 보면 가장 흔한 게 뭐겠어요? 제일 끝에 있는 코로너리 스럼보시스죠. 이런 경우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혈관이 관상동맥이 막힌 거기 때문에 리퍼퓨전 세라피를 고민을 해야 되죠.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시행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5H5T 중에 빈도도 높고 우리가 가장 극적으로 치료를 해낼 수 있는 원인은 코로너리 스럼보시스, 관상동맥 질환, 급성 심근경색이다. 이걸 일단 아시고요. 이제 하나하나 보겠어요. 자, 하이폭세미아, 하이폭시아죠. 하이폭시아, 저산소증. 자, 저산소증 때문에 심장이 멎었다. 왜 멎는지 당연히 알겠죠? 호흡 정지가 와서 대부분 그런 경우일 거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산소 공급을 잘하면 심장이 다시 뛰겠죠. 처음 왔을 때 세츄레이션이 20, 30밖에 안 된다. 산소를 줬더니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리버서블 코스를 교정을 한 거죠. 시비어 볼륨 로스나 시비어 블러드 로스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돼요? H 중에 첫 번째 하이포볼레미아에 해당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찾고 피를 많이 흘렸는가 혹은 탈수가 심한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필요하면 볼륨을 주거나 수혈을 하거나 하는 치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 풀머너리 엠볼리즘이에요. 풀머너리 엠볼리즘은 여기 있죠. 풀머너리 스럼보시스. 자, 이런 경우에는 폐동맥이 막혀서 심정지가 온 건데 우리가 발견을 빨리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 막혀있는 혈전을 녹여주는 피브리노라이틱 세라피를 할 수 있다 이거죠. 풀모너리 엠볼리즘을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바로 진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풀모너리 엠볼리즘 대개는 CT를 찍어야지 확진이 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CT를 찍을 수는 없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자발순환을 회복을 시키고 나서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의심이 되는 상황, 풀모너리 스럼보 엠볼리즘의 선행 요인들이 있죠. 계속 뭐 누워 있는다든지 수술 후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약물이나 혈액 응고 질환들 때문에 스럼보스가 잘 생기는 상황,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의심이 된다면 풀모너리 스럼보 엠볼리즘이라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 텐전 뉴모소락스. 자, 텐전 뉴모소락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자, 령 사운드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은 좀 아직은 어렵지만 초음파로 기흉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텐전 뉴모소락스를 확인을 하고 의심이 된다면 니들 디컴프레션, 가슴에다 바늘을 꼽아서 빼주면 바로 이제 환자가 좋아지게 되죠. 여기 보면 이제 애시도시스, 하이드로젠 이온이나 칼륨 수치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피를 뽑아보면 알죠.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응급실에서 검사실로 혈액을 보내지 않아도 바로 환자 옆에서 이런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POCT라고 그래요. POCT 검사법들이 있어서 심정지 환자가 오면 이런 수치들은 우리가 즉시 거의 한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원인을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체온 같은 경우는 대개 심정지 환자들은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순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체온 자체가 심정지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액시던탈 하이퍼더미아라고 하는데 추운 환경에 노출이 돼서 심정지가 오는 거죠. 그런 경우엔 체온을 올리는 게 이제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카디악 탐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하고 톡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약을 먹고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약을 먹고 오는지 알기 때문에 병력 청취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원인들은 우리가 심정지 환자가 왔다. 그러면 반드시 꼭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제일 흔한 게 MI고 MI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병력부터 검사까지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진단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리버서블 코스는 말 그대로 리버서블한 거기 때문에 의사들이 치료를 해내야 되는 병이에요. 이거는 모르고 넘어가면 의사가 잘못하는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방치를 하면 당연히 심정지가 회복이 안 되거나 혹은 심정지가 회복이 되더라도 다시 바로 심정지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CPR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는 기계들이 있어요. 메트로놈 이거는 이제 흉부 압박하는 속도를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엔드타이달 CO2 카프노그라피가 있었죠. 그리고 뭐 코로너리 퍼퓨전 프레셔라든지 SCVO2 이런 것들을 이제 피지올로지 파라메타로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인베이시브하지 않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제일 앞에 있는 엔드타이달 CO2라는 거죠. 맥박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쓰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쓰이겠어요? 흉부 압박을 하고 있으면 경동맥이나 혹은 아래쪽에 페모랄 아테리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이게 지금 제대로 흉부 압박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제 하기도 하지만 정립되어 있는 건 없다 하고요. 펄스 옥시메트리. 자, 이거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장비죠. 손가락에 끼워서 측정하는 장비. 그리고 동맥혈 가스 검사, 이런 것들도 이제 CPR의 퀄리티, CPR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혈액 검사들이 되긴 하겠는데, 하지만 강력한 단서가 되진 않아요. 딱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다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모니터를 붙여놓고 우리가 거기서 정보를 조금씩 모으고 그것을 이제 통합해서 이 사람의 CPR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에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버서블 코스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하지만 초음파를 대는 것은 CPR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는, 즉 흉부 압박을 인터럽션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자, ETCO2는 앞에서 기관 삭관을 했을 때 이것이 식도로 들어갔는지 기도로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도 또 사용이 되냐 하면, CPR을 하는 동안 카디악 아웃풋이 얼마나 제대로 발생하고 있는가, 즉 CPR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도 사용이 돼요. 그 기준은 10 미만으로 계속 낮다. 날숨에서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10mm 머큐리 이하로 계속 낮게 유지된다 하면, 제대로 인투베이션이 되었다면 CPR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CPR을 계속 해도 ROSC가 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CPR 퀄리티가 낮다는 얘기죠. ETCO2가 높게 측정이 되는 경우에는 CPR이 잘 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 밑에 보면 연구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ETCO2가 30 이상으로 유지되는 사람은 생존할 확률이 높고, 10 미만으로 낮게 유지되는 사람은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우리가 CPR을 하는 도중에 ETCO2가 잘 오르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높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개는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이 환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2분마다 CPR을 멈추고 리듬을 확인하고 맥박을 만져보는 절차를 2분마다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라도 혹시 ETCO2가 뚜렷하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인다 하면 이것은 ROSC가 되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폼 카프노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PR 퀄리티를 모니터링 하는데 쓸 수 있고, 흉부 압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이게 흉부 압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ETCO2가 낮다면 CPR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속도나 깊이나 흉부 압박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CPR의 퀄리티를 측정하는데 사용이 되고, 두 번째로 ROSC가 된 것을 확인하는데 또 사용이 되고, 이 환자가 CPR을 해서 돌아올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알고리즘에도 여기 보면 웨이브폼 카프노그라피를 가지고 PTCO2, ETCO2가 계속 낮으면 CPR 퀄리티를 다시 평가해 봐라 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 아래 보면 ROSC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40 이상으로 갑자기 증가되면 ROSC가 된 징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자, 인트라 아테리얼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2015 가이드라인이죠.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얘기가 여기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뭐 내용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A라인을 확보했을 때 동맥에다 카테타를 넣고 지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이아스톨릭 프레셔, 그러니까 혈압 중에 낮은 쪽에 이완기 혈압이 20 미만이면 CPR 퀄리티가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CPR 퀄리티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번 2020 가이드라인에서는 동맥 카테타를 넣고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
arterial pressure wave가 관찰이 되면 이거는 곧 ROSC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런 때 써먹을 수 있겠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흉부 압박을 멈춘 상황에서 arterial pressure wave가 관찰이 된다는 얘기죠. 맥박을 만질 때 맥박을 만져서 프레셔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아주 약한 경우에는 느끼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손목에서는 혈압이 80, 6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측정이 안 되고 페모랄 아테리 같은 경우도 혈압이 40에서 60보다 낮은 경우에는 펄스가 만져지지 않죠. 근데 이게 카테타를 동맥에다 꼽아 놓고 아테리얼 프레셔를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혈압이 아주 낮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인지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